엄마는 내 책임이 아니야? 왜 언니랑 오빠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려고만 해? 준서가 팔짱을 끼고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말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언니가 그렇게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실직하고 내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나이야. 내가 엄마 가까이 있으니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 내 아들 늘 평정을 유지하려 했던 아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싸우지 마. 내가 매달 엄마한테 돈을 보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영희가 갑자기 오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신랄하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오빠는 그 몇 푼으로 엄마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잘났으면 오빠가 다 알아서 해.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밖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밤이었지만 안에서는 새 아이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았다. 준서가 깊이 한숨을 쉬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아무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엄마 혼자 알아서 하게 해.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잖아. 그 말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내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하면 됐다. 세 아이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숨기려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엄마는 엄마 혼자 알아서 할게.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갈 거야.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 아이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놀란 눈빛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늘 익숙했던 작은 방이 어느새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의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무심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손수 가꿨던 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손길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시절 이 집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새로 칠한 나무 대문을 지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겠지. 그렇지요? 그가 나무 대문에 페인트를 칠하며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나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손자, 증손자들이 집안 가득한 걸 보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려면 당신이 건강을 잘 지켜야지요. 오늘처럼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내가 쉬도록 재촉했다. 나는 남편의 그런 작은 배려가 너무 좋았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말을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나는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는 건축 노동자로 일했고 나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며 돈을 벌었다. 모든 수입을 모아 이 집을 지었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나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작은 부엌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요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에 서서 조용히 나를 도우며 채소를 다듬거나 숯불을 저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요리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웃으며 그를 놀렸다. 채소를 매일 먹게 되는 게 운이 좋다는 뜻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게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서, 마지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상 두 동생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곤 했다. 영희는 장난꾸러기여서 그의 엉뚱한 장난에 남편은 늘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남편과 자주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에는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눈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랐고 남편은 점점 약해졌다. 그 운명의 나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가슴이 좀 답답하네. 무슨 일일까? 나는 달려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의사에게 연락할게요. 그는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그의 심장이 이전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무거운 일을 점점 줄였다. 창가 근처 의자에 앉아 그가 한때 사랑했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엄마는 내 책임이 아니야? 왜 언니랑 오빠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려고만 해? 준서가 팔짱을 끼고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말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언니가 그렇게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실직하고 내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나이야. 내가 엄마 가까이 있으니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 내 아들 늘 평정을 유지하려 했던 아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싸우지 마. 내가 매달 엄마한테 돈을 보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영희가 갑자기 오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신랄하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오빠는 그 몇 푼으로 엄마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잘났으면 오빠가 다 알아서 해.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밖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밤이었지만 안에서는 새 아이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았다. 준서가 깊이 한숨을 쉬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아무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엄마 혼자 알아서 하게 해.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잖아. 그 말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내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하면 됐다. 세 아이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숨기려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엄마는 엄마 혼자 알아서 할게.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갈 거야.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 아이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놀란 눈빛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늘 익숙했던 작은 방이 어느새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의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무심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손수 가꿨던 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손길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시절 이 집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새로 칠한 나무 대문을 지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겠지. 그렇지요? 그가 나무 대문에 페인트를 칠하며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나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손자, 증손자들이 집안 가득한 걸 보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려면 당신이 건강을 잘 지켜야지요. 오늘처럼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내가 쉬도록 재촉했다. 나는 남편의 그런 작은 배려가 너무 좋았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말을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나는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는 건축 노동자로 일했고 나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며 돈을 벌었다. 모든 수입을 모아 이 집을 지었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나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작은 부엌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요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에 서서 조용히 나를 도우며 채소를 다듬거나 숯불을 저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요리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웃으며 그를 놀렸다. 채소를 매일 먹게 되는 게 운이 좋다는 뜻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게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서, 마지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상 두 동생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곤 했다. 영희는 장난꾸러기여서 그의 엉뚱한 장난에 남편은 늘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남편과 자주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에는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눈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랐고 남편은 점점 약해졌다. 그 운명의 나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가슴이 좀 답답하네. 무슨 일일까? 나는 달려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의사에게 연락할게요. 그는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그의 심장이 이전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무거운 일을 점점 줄였다. 창가 근처 의자에 앉아 그가 한때 사랑했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2년 후 평온한 저녁에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은 건강을 잘 챙기며 계속 살아야 해요. 아이들 걱정하게 하지 말고요. 나는 눈물을 삼키려 했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가 웃었지만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나버렸다. 갑작스럽고도 조용히. 부엌에서 내가 치우는 것을 돕던 중 그는 쓰러졌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작별 인사도 할 겨를이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그의 남긴 정원을 돌보며 계속 살아갔지만 그 공허함은 지울 수 없었다. 혼자서 먹는 식사는 언제나 외로웠다. 나를 마주 보던 빈 의자는 그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음을 매번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각자의 삶에 더 바빠졌다. 나는 이해했다.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야 하니까. 그러나 이 집에서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슬픔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낡은 벽을 비췄고 그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행복했던 시절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힘겹게 버텨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버거웠다. 그가 없으니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부엌,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익숙한 공간은 이제 나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소리만 가득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와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예전 것만 간단히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준서가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맞아요, 엄마. 제가 영양제 좀 사왔는데 꼭 챙겨 드세요. 아들이 냉장고를 확인하며 덧붙였다. 영희는 늘 웃음을 주는 농담을 했다. 엄마가 잘 안 드시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까봐 걱정돼요.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자주 찾아왔음에도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방문은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가 아니라 점점 의무로 변해갔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바쁜 눈빛과 짧은 전화 통화에서 알 수 있었다. 엄마,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고 남편도 출장 중이에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잔업이 많아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는 항상 전화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너희는 일에 집중해. 하지만 솔직히 집안의 고요함은 점점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정원을 돌보려고 애썼다. 그가 심었던 꽃들은 여전히 활짝 피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내 식사는 이제 간단히 배를 채우는 수준으로 변했다. 어느 날 준서가 제안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도 넓고 아이들도 엄마와 같이 놀 수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는 여기 사는 게 익숙해. 게다가 너희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거절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나와 그 사람의 집이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은 점점 커졌다. 잠들지 못한 긴 밤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를 떠올렸다. 그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항상 내 머릿속에 울렸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해요. 하지만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웃들 또한 그들의 가족이 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이미 도시로 이사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점점 집 밖을 나가는 것이 꺼려졌다.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에 지친 것이었다.
한 번은 영희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린 후 나는 피곤함을 숨길 수 없었다. 다음에는 안 갈래.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 집에 돌아갈 힘도 없어. 영희는 한숨을 쉬며 나를 나무라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 참아야죠. 내가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계속 불평하면 제가 어떻게 안심하겠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딸과 다투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란 걸 알지만 내가 짐처럼 여겨지는 느낌은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창가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가 없는 이 외로운 날들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내가 틀렸던 걸까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나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악화되는 건강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파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세 자녀가 동시에 집에 찾아왔다. 이런 일은 드물었다. 그들은 앉아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마지 준서가 마치 나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는 형네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형 집은 넓고 병원도 가까워요. 영희가 말을 이었지만 나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형네 집도 괜찮지만 내 생각엔 엄마가 여동생 집으로 먼저 가시는 게 좋아요. 여동생은 엄마랑 더 가까이 있고 시간도 많잖아요. 세 사람은 논쟁을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나를 마치 어디에 둬야 할지 정리해야 하는 물건처럼 여기는 것을 느꼈다. 결국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엄마는 준서 집에 먼저 갈게.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나는 큰딸 집으로 옮겨갔다. 집은 정말 넓었지만 나는 첫날부터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2층에 작은 방에 배정받았는데 그 방은 원래 손녀가 공부방으로 쓰던 곳이었다. 식사나 이동할 때마다 계단을 한 계단씩 더듬으며 내려가야 했고 무릎이 아플 때마다 불안감이 가득했다. 준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만 집에 돌아왔다. 그의 남편은 말수가 적고 TV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끼어든 느낌이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내가 듣지 못할 줄 알고 중얼거렸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 정말 불편하네. 그 말은 내 마음에 칼로 베인 것 같았다. 나는 사위를 탓하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을 집으로 모셔야 하는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이 있던 밤, 나는 내 방에서 담요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여기 잠깐 머무를 뿐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외로움을 덜기 위해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지만 딸은 나를 막아섰다. 엄마, 그냥 쉬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은 배려로 들렸지만 딸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은 나를 집안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방에서 보내며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엄마, 이번에는 동생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고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아들 집으로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 여기서는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거기는 더 힘들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항상 예의를 갖췄지만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번은 내가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서둘러 나를 막았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그럴수록 소외감은 깊어졌다. 집은 넓었지만 차가웠다. 며느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다툼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당신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잖아. 당신이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문 밖에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한 번씩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나는 내가 진짜 짐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부터 나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며느리와의 대화도 최소화하려 했다. 이제는 영희 차례였다. 영희가 나를 데려갔다.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기에 내가 덜 불편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너무 작았고 우리 둘 다 버티기 힘들었다. 영희는 하루 종일 일했고 나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너무 지쳐 나와 대화할 힘도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아직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딸의 말을 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알겠어. 더는 반대하거나 설명할 힘이 없었다. 내 세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어느 누구도 오래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영희의 집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느낄 때마다 내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어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새 아이를 불러앉혀 말했다. 얘들아, 엄마는 충분히 생각해 봤단다.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어. 공간이 갑자기 멈춘 듯했다. 새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결국 영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늘 침착한 마지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맞아요, 엄마. 엄마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에겐 저희 셋이 있잖아요. 아들은 평소처럼 팔짱을 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희가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양로원은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잘못한 건 없단다. 엄마는 너희가 각자의 삶을 사는 걸 알고 있고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많고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양로원에서는 엄마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영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가 낯선 곳에서 혼자 사시는 걸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다음 날들 동안 아이들은 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몇 벌의 옷,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 한 권, 그리고 나와 그의 결혼 사진. 내가 머물던 방을 바라보며 이제 텅 빈 벽만 남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허전했다. 준서가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살던 곳이에요. 정말 떠나고 싶으세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서 더 떠나고 싶단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집도 집이 아니야. 엄마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이 집을 가지고 있으렴. 혹시 필요 없다면 팔아도 괜찮다. 내 말에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미 결심했으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달래려 노력했다. 엄마도 너희와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엄마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너희는 언제든 엄마를 보러 올 수 있어. 엄마는 멀리 가지 않으니까. 새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결정이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새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내가 집을 떠나던 날은 맑은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내가 남편과 차를 마시던 오래된 나무 탁자 위를 비추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당신 나갑니다. 기다려요. 아이들은 나를 양로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은 아담한 정원이 있는 깔끔한 장소였다. 양로원의 문을 들어서며
내 마음은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웠다. 홀가분한 이유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무거운 이유는 이곳이 내가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직원이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익숙한 집의 냄새는 없었다. 나는 짐을 정리하고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아이들은 잠시 내 곁에 머물며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너희는 돌아가서 가족을 잘 돌봐주렴. 그것만으로도 엄마에 대한 효도야. 나는 아이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그 눈물은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혼자이지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양로원에서의 첫 몇 주는 낯설었다. 방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집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적응하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 햇빛이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탁자 옆 의자에 앉아 작은 마당에서 산책하는 몇몇 어르신들을 바라보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직원들부터 다른 어르신들까지. 그들은 종종 나에게 활동에 참여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원했다. 비록 그것이 임시적일지라도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싶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몇몇 노인들과 친해졌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이야기와 아픔이 있었고 나는 그들의 아픈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았다. 나 역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많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매일 밤 나는 작은 책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곳에서의 생활, 내가 한 일,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적어내려갔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편지들은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되었고 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털어내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준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우리 큰딸, 엄마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엄마는 너를 탓하지도 사위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았단다.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처럼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어른이 되고 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누군가가 너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마라. 엄마에게 너는 항상 최고로 훌륭한 아들이란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막내딸 영희에게는 짧게 썼다. 엄마의 막내딸, 혹시라도 엄마의 존재가 내게 부담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비록 엄마가 자주 말하지 못했더라도 말이야. 나는 편지들을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 편지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쓰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 다른 노인들은 자주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었다. 그런 순간 나는 슬프지 않았다. 아이들이 바쁜 삶 속에서 나와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난 대신 나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로 했다. 나는 공예 수업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손이 예전처럼 섬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또한 정원을 산책하며 꽃과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옷을 챙겨주며 나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점차 방문은 뜸해졌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영희가 찾아와 새로 산 목도리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거 제가 샀어요. 따뜻하게 잘 쓰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목도리를 받았다. 그러나 딸의 눈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미안함을 느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아들도 한 번 찾아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더 좋은 곳을 찾아볼게요.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내 가족을 잘 돌보면 돼.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위로야.
그 후 아이들은 더 바빠졌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곳의 직원들이 정성껏 나를 돌봐주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아이들은 이미 최선을 다했어. 어느 오후 나는 정원에 앉아 천천히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가족에 대해, 새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에 대해,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에 대해 생각했다. 문득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내가 바랐던 만큼 함께 있어주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랑이 꼭 함께 있는 것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양로원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난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가 준비되었을 때 데리러 와주세요. 시간은 잔잔한 호수 위를 흐르는 작은 파도처럼 흘러갔다. 나는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곳은 내가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기대와 슬픔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 곳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 편지는 비난이나 충고가 아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진심을 담은 것이었다.